하루만 제 아버지인 척만 해주십시오. 혼례를 앞둔 처녀가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남루한 차림의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신랑 댁 사람들이 하나둘 당도하는데 처녀의 곁에는 마주 앉을 친정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낯선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처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처녀도 마을 사람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옛날 이야기 한 자락 야단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한양에서 나흘 길 떨어진 청산골은 저작거리에 소문 하나가 돌면 하루도 못 가 온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지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요 며칠 그 소문의 단골 주인공은 다름 아닌 19 처자 수연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 길만을 여의고 홀로 초가를 지키며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지요. 겨울이면 문풍지 틈으로 바람이 새어드는 집이었지만 수연은 단 한 번도 낯빛을 흐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수연이 판술과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차일이 걸리고 이웃 안악들이 부산이 오가며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색시 참 곱기도 하지. 그런데 저 색시 친정아버지는 대체 누가 서는 거래? 글쎄 말이야. 참 딱하게 됐지 뭐야. 수군거림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삼배 저고리 옷고름을 꼭 쥔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손을 잡아 신랑에게 건네주었을 텐데 그 자리가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안악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아, 정 안 되면 마을 어르신 중 아무나 앉혀도 되지 않겠니? 그게 그럴 만한 분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수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로 숙부 두칠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형제간 재산 다툼 끝에 마을을 떠난 지 벌써 15년. 수연에게 숙부는 이름만 아는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 쪽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하나가 천천히 마을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걸음걸이만은 이상하리만치 곧았습니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노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말씀하시게. 딱 하루만 제 아버지인 척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낯선 처녀가 다짜고짜 붙잡고 늘어놓는 부탁이 황당할 법도 한데 노인은 성을 내는 대신 물끄러미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오히려 짠한 마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부탁을 나 같은 늙은이한테 하는가? 오늘이 제 혼례일인데 친정에서 손을 잡아 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이 하루만이라도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마당을 오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딱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하겠네. 너무도 선선한 대답에 수연은 오히려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무슨 대단한 이유가 필요하겠는가? 노인은 천천히 지팡이를 고쳐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핏줄이 아니라 은혜에서 자라는 법이니라. 수연은 그 말이 그저 노인이 흔히 건네는 덕담이겠거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혼례를 무사히 치르는 일이 급했으니까요. 훗날 이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혼례 마당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노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저 노인네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래? 몰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수연은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을 정성스레 사랑방으로 모셨습니다. 헌 옷이나마 깨끗한 두루마기로 갈아입히고 새순물을 떠다 손수 손을 씻겨드렸습니다. 노인은 그런 수연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낯빛에 언뜻 스치는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언제 여의었는가? 3년 전이었습니다. 병으로 오래 앓으셨지요. 어떤 분이셨는가? 글도 아시고 정도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노인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수연이 어디 있느냐? 험상궂은 사내 하나가 대문을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숙부 두칠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두칠이 아닌가? 오랜만이구먼. 숙부는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러 수연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못마땅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조카딸 홀려라기에 와봤다. 그런데 저 노인네는 누구냐? 저 오늘 하루 아버지 자리를 대신 서주시기로 한 어르신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숙부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쪽에 앉은 노인의 옆얼굴이 아무리 봐도 죽은 형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방 쪽에 앉아 있는 노인을 한참이나 노려보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옮겨 성큼 다가섰습니다. 당신 정말 내 형님이요?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연도 이웃들도 숨을 죽인 채 숙부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숙부를 마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던지 마당에 선 사람들 모두가 그 짧은 순간을 영원처럼 느꼈습니다. 숙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15년 세월과 병색이 사람의 낯을 이토록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그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형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님이 맞다면 왜 말이 없으쇼? 숙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숙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숙부는 그 시선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나 보. 한 발 물러서는 숙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찜찜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마당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흘끔거리는 눈길만은 쉽사리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신랑 판술이 들어섰습니다. 혼례복을 갖춰 입은 판술은 마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네. 어서 혼례나 시작하세. 수연이 애써 웃으며 판술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판술은 미덥지 않은 눈으로 숙부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판술에게도 남모를 사정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숙부가 은밀히 찾아와 혼사를 물리라
협박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판술은 그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연이와 혼이 날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날 판술이 숙부에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수연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례상이 차려지고 노인은 수연의 손을 잡아 판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그런 수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울 일이 아니라 웃을 일이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숙부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오래전 형의 이름으로 위조해둔 문서 한 장이 여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 돌아왔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깨름칙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숙부는 노인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연이 아무렇지 않게 흘려들은 그 한마디는 이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될까요? 혼례를 치른 그날부터 판술은 수연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모실 부모도 물려받을 살림도 없는 그로서는 수연이 홀로 지켜온 그 집이 곧 두 사람의 새보금자리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노인은 하룻밤을 묵어가라는 수연의 청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 앉은 노인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을 맞으며 수연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둘 들었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늘 새벽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부녀가 함께 밭일을 나가곤 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로는 삭바느질이 유일한 밥벌이였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바늘을 놀려도 하루벌이는 늘 빠듯했지요. 힘들지 않았는가? 힘들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이 집이 있으니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수연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 몇 가지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색바랜 서책 몇 권, 손때 묻은 붓, 그리고 작은 옷가락지 반쪽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입니다. 온전한 가락지가 아니라 반쪽뿐이지만 아버지는 늘 이걸 품에 지니고 다니셨어요.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등잔불 아래 반짝이는 옷가락지에 정신이 팔려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반쪽뿐인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버지께 여쭤봐도 그저 웃으시며 언젠가 나머지 반쪽을 만날 날이 있을 게다 라고만 하셨어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제를 돌리듯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신랑 되는 사람과는 어찌 연을 맺었는가? 판소리는 이웃마을 사람인데 아버지 장례 때 3일 내내 상여꾼으로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여겨보게 되었지요. 수연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판술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수연이 힘든 일을 할 때면 슬그머니 나타나 손을 보태주곤 했습니다. 지난 겨울 지붕이 새어 걱정이던 밤 판술이 아무 말 없이 사다리를 지고 나타났던 일을 수연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 보는 어르신께 이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있네요. 수연이 겸연쩍은 듯 웃었습니다. 노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내 얼굴이 편안한가 보군. 예, 왠지 모르게 그렇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노인을 배웅하러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에 이웃 안악과 마주쳤습니다. 세연아,
어제 그 어르신은 잘 가셨니? 예, 방금 배웅하고 오는 길이에요. 아침 일찍 서둘러 떠나셨어요. 근데 말이다. 두칠이 그 사람 말이야. 요새 소문이 영 안 좋더라. 이웃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요새 노름빚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바다하더라. 옆 고을 저작거리에서 노름판에 앉아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살림도 다 거덜났다고 하고. 숙부님이요? 그럴 리가... 수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와 다투고 마을을 떠났다는 것만 알 뿐, 그 뒤로 숙부가 어찌 살아왔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이다.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논 면마지기가 갑자기 남의 손에 넘어간 일이 있었잖니. 그거 두칠이가 손을 뗀 거라는 말도 있더라. 하도 쉬쉬해서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만. 설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일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논이 줄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흉년 탓이려니 여겼을 뿐입니다. 확실진 않다. 그냥 소문이 그렇다는 거지.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괜히 나 때문에 근심만 얹어준 것 같구나. 이웃 안악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수연의 머릿속에는 어제 마당에서 숙부가 노인을 노려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낯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딘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반다지를 열어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옷가락지 반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혼잣말이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이 작은 물건 하나에 얼마나 큰 사연이 얽혀 있는지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숙부 두칠은 옆고을 주막에 틀어박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문서 그거 진짜 감쪽같이 처리한 거요? 쉿, 목소리 낮추게. 관아에 남은 기록이 없으니 걱정 말게. 사내가 술잔을 채워주며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노름빚은 다 갚은 거요? 저번에 노름판에서 크게 잃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긴 그만하게. 어차피 논판 돈으로 얼추 메꾸긴 했으니. 형님 몫이라던 그 논 말이요? 형님 딸내미는 그 사실을 아는겨? 알 리가 있나? 안다 한들 이제 와서 어쩔 텐가? 숙부는 코웃음을 치며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숙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끝은 잔을 쥔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당에서 본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 어제 그 홀레마당에 있던 노인네 말이요. 아무래도 낯이 있단 말이지. 아이, 그냥 지나가는 늙은이일 뿐이네. 신경 쓸 것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숙부의 얼굴에는 짙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형과 마지막으로 나눈 말다툼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님이 살아 돌아왔을 리가 없지 않은가? 없어. 그럴 리 없어. 숙부는 스스로에게 되뇌듯 중얼거리며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삭바느질감을 미뤄두고 뒷산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봉분 앞에 쭈그려 앉아 잡초를 뽑던 수연의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제 혼례를 치렀어요.
낯선 어르신이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바람이 봉분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딸의 손을 놓지 않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무엇이 그리 미안하셨던 거예요? 수연은 그 말의 뜻을 오래도록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이 깊어 정신이 흐려진 탓이려니 여겼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웃 안악에게 들은 이야기가 자꾸만 그 말과 겹쳐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수연은 밭두렁에서 낫질을 하던 판술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아버지 뵙고 오는 길이야. 그런데 판술이, 너 혹시 두칠 아저씨 소문 들은 적 있어? 판술의 낫질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 노름비 때문에 돈을 팔아넘겼다는 얘기, 그게 사실일까? 판술은 대답 대신 한참 동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판술은 얼마 전 숙부가 찾아와 던진 협박의 말을 아직 수연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었습니다. 확실치 않은 얘기니 너무 담아두지 마. 그보다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까? 내가 나물 좀 캐다 줄까? 판술이 슬쩍 말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그런 판술의 배려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줄래?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밭두렁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수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물음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 그리고 옷가락지 반쪽의 사연이 언젠가는 밝혀질 날이 오리라는 것을 수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아침 수연의 집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숙부 두칠이 서리 둘을 대동하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숙부님? 무슨 일이긴? 이 집과 논밭은 원래 내 몫이었다. 형님이 살아계실 적 셈이 잘못됐던 걸 이제야 바로잡으러 온 게야. 숙부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문서에는 낯선 필체로 길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 아비가 생전에 나한테 논 3마지기를 넘긴다는 각서다. 지금껏 정에 이끌려 미뤄왔지만 더는 안 되겠다. 수연은 문서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와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획이 너무 곱고 반듯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가 아닙니다. 뭐라?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숙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리 하나가 수연을 향해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관아에 등록된 문서다. 순순히 집을 비워라.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직접 관아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오늘 안으로 짐을 싸라. 숙부는 그 말을 남기고 서리들과 함께 마당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수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판술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판술아, 나 어떡하지? 이 집마저 뺏기면 우리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판술은 그런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두칠 아저씨가 나를 찾아왔었어. 혼사를 물리지 않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겁을 주더라. 뭐라고? 왜 지금껏 말 안 했어? 괜한 걱정 얹어주기 싫었어. 근데 이제 보니 그 사람 처음부터 뭔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 이웃 안악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혀를 찼습니다. 저런 죽일 놈이 있나? 형님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저러는 게 사람이요? 아주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아에 가도 저 문서를 뒤집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수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판술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르신 말이야. 행색은 남루해도 그때 숙부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마주보시던 거 기억나? 예사분 같지가 않았어. 혹시 도움을 청해볼 수 없을까?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몰라.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보지도 못했어. 수연은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지 노인의 거처를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작거리 쪽으로 가셨다고 했지? 가서 수소문이라도 해보자. 그런데 이게 될까요? 낯선 노인 한 분을 무작정 찾는 게... 이웃 안악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집을 뺏길 순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인데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요. 수연은 반다지에서 옷가락지 반쪽을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이 물건이 무언가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판수라,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어디든 함께 갈게. 그날 오후 수연과 판술은 짐을 꾸려 저작거리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숙부가 정해놓은 기한은 사흘, 그 안에 답을 찾지 못하면 집도 논밭도 모두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떠나기 직전 이웃 안악이 대문까지 따라 나와 걱정스레 붙잡았습니다. 얘, 그 험한 길을 정말 나설 셈이냐? 두칠이 저러다 더 독하게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인데 이대로 뺏길 순 없습니다. 네 마음은 알겠다만 여자 혼자 몸으로... 아니, 판수리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만. 이웃 안악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무명 주머니를 꺼내 수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챙겨가거라. 노잣돈이라도 보태야지. 아주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잔말 말고 받아.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얼만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수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술이 대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다녀와서 꼭 은혜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저 몸성이 다녀오기나 해라.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든 초가지붕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수연은 작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3년 내내 홀로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여린 처녀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다다랐을 무렵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노인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수연도 판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미 두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이 모든 사달의 실마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초입 국밥집 평상에
자리를 잡은 수연과 판술은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요 며칠 사이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 노인네야 워낙 많이 지나다니니 원.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고 두 사람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국밥집 주모가 슬쩍 말을 보탰습니다. 참, 사흘 전이던가 행색은 쾌죄죄한데 허리는 꼿꼿이 펴고 걷는 노인 한 분이 있었지. 거지치고는 걸음걸이가 하도 유별나서 눈에 띄었는데 그날 관아 쪽으로 걸어가더라고. 관아요? 확실진 않아. 그냥 지나가다 얼핏 본 거라. 수연과 판술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낯선 노인이 관아 쪽으로 향했다는 게 어쩐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 쪽부터 가보자. 그러자. 두 사람은 국밥집 뒷방을 빌려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숙부는 제 집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등롱이 그의 초조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하겠지. 그년이 뭘 어쩌겠어.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아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마주쳤던 노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입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형과 다투던 날 형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숙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수연과 판술은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아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뜻밖에도 낯익은 지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벼락 아래 평상에 걸터 앉아 조용히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수연이 반가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어르신을 찾아 저작거리를 온통 헤매고 다녔습니다. 실은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수연은 숙부가 들이닥친 일과 위조된 문서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서, 지금 자네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숙부가 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허면 그 문서의 필체를 기억하는가? 예, 핵이 유독 곱고 반듯했습니다. 아버지 글씨는 흘림이 부드러웠는데 그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평소 서찰을 주고받던 이가 있었는가? 필적을 대조할 만한 것 말일세. 서당 훈장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벗처럼 지내셨는데 서찰도 자주 오가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훈장을 찾아가세. 판술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대체 어찌 이런 일에 이토록 밝으신 겁니까? 살다 보면 별이별 송사를 다 겪어보게 되는 법이라네. 노인은 그렇게만 답하고 더는 말을 아꼈습니다. 수연과 판술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궁금증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당에 다다르자 백발이 성성한 훈장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저 길만의 딸 수연입니다. 오, 이게 누군가? 자네 홍사를 치렀다는 얘기는 들었네만. 수연이 사정을 설명하자 훈장의 얼굴이 대번에 굳었습니다. 그 못된 놈이 기어이 일을 벌였구만. 잠깐 기다리게.
훈장은 서고에서 낡은 서찰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자네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서찰들일세. 필적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걸세. 노인이 서찰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흘림체의 부드러운 획, 유독 비침이 짧은 시옷자의 버릇까지 확실히 위조 문서의 필체와는 판이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구먼. 하오나, 훈장님 말씀만으로 관아에서 받아들여줄지 걱정입니다. 그럼 증인을 하나 더 세워야지. 훈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여기 서당에서 심부름하던 아이가 있었네. 몇 해 전 두칠이 그 아이한테 글씨 연습을 시키며 자네 아버지 소명을 흉내내라 시킨 적이 있다고 들었어. 당시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아랫마을 지물포에서 일한다고 들었네.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판수라, 지금 바로 가보자. 세 사람은 서둘러 지물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보니 지물포 주인은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그 얘기는 못합니다. 두칠 그 사람 뒤끝이 무섭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수연이 사정사정 매달렸지만 지물포 주인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종이를 나르던 앳된 총각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그 얘기 제가 압니다. 그 심부름하던 아이가 저예요. 뭐라고? 지물포 주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총각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죄스럽습니다. 관아에서 물으시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늦게라도 바른 길로 돌아서면 그 또한 귀한 일이지. 수연은 뜻밖의 증인을 얻은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저입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좀 덜었네요. 일행은 다시 관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수연과는 달리 노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언가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습니다. 훈장이 건넨 서찰 속 길만의 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조력자의 마음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노인이 문득 판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는 어찌 이리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가? 아내를 도리로 여기는 마음이야 당연하다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이네만. 판술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저도 어릴 적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누구 하나 저희 집을 거들떠보지 않았죠. 다들 남의 불행에 엮이기 싫어했으니까요. 그때 딱 한 분, 저희 집에 매일같이 죽을 써다 주신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에 저희 모자가 그 겨울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몇 해 전 돌아가시고 이제 저 혼자 남았지요. 그 뒤로 다짐했지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노인은 판술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핏줄도 아닌데 그리 마음을 쓰다니 쉬운 일이 아니네. 어르신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보는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말이 맞네.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정말이지 별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법이지.
수연은 그 대화를 옆에서 들으며 판수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판술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판술이 너 그런 얘기는 왜 여태 안 했어? 딱히 할 얘기가 못 됐으니까 그냥 너를 볼 때마다 그때 그 노인이 자꾸 생각났어. 도와야 할 사람은 도와야 한다고.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겨운 걸음이었지만 그 대화 덕분에 마음만은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문지기 서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 문서 위조건으로 고발하러 왔습니다. 고발이라.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 아무나 함부로 드릴 수 없소. 수연이 다급히 사정을 설명했지만 서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증거문서 원본도 없이 무슨 고발이요. 그런 일은 하루에도 10대건씩 들어오는데 다 받아줬다간 관아 문턱이 남아나질 않소. 판술이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려던 찰나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보게,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아니, 왜 그런 걸 물으시오? 이 서철들과 증인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으면 훗날 이 일이 크게 불거졌을 때 자네가 접수를 막았다는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네. 노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순간 움찔하더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뭐 규정이 그렇다는 것뿐이지 제가 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죠. 서리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뒤 육방관속 하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정을 전해 들은 관속은 서찰과 증인의 진술을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사흘 뒤 대질할 날을 잡겠소. 그때 상대 측도 함께 나오라 통보하겠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발걸음이 처음 들어설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 노인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증인이 하나 더 있으면 확실할 텐데 말일세. 혹여 두칠이 논밭을 팔아넘긴 그 흔적, 다른 곳에도 남아있지 않겠는가? 흔적이요? 논밭을 사들인 자가 분명 있을 것 아닌가? 그 자를 찾으면 돈이 오간 정황까지 밝힐 수 있네. 수연과 판술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대목이었습니다. 그 논을 지금 누가 붙이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강 건너 최 부자네가 사들였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지체할 것 없네. 가보세. 세 사람은 방향을 틀어 강 건너 최 부자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문간에서부터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땅 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소이다. 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거요. 저희는 값을 따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땅을 판 사람이 누구였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최 부자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결국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두칠이었소. 형님 몫이라며 팔았는데 값을 후려쳐서라도 급히 팔아야 한다고 어찌나 서둘러던지 나도 그때 이상하다 싶긴 했소. 혹시 그때 문서나 증서 같은 게 남아 있습니까? 있지요. 잠깐 기다리시오. 최 부자가 안채에서 낡은 매매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받아 찬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날짜, 길만이 세상을 뜨기 불과 2달 전이로군.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이런 매매를 직접 했을 리가 없지. 그럼 이것도 증거가 되는 겁니까? 충분하고도 남네. 수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하나의 증거를 얻은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뒤늦게 사정을 알고는 혀를 찼습니다. 내가 괜히 나쁜 놈 좋은 일 시킨 게 아닌가 싶소. 필요하면 관아에 나가 증언도 해드리리다. 뜻밖의 도움에 수연은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그날 저녁 숙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지물포 총각이 증언하러 나섰다는 말을 전해 들은 숙부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 어린 놈이 입을 열었단 말이냐?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서당 훈장까지 나섰다고? 숙부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 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사흘 뒤 대질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대질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숙부의 눈빛이 사납게 번뜩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가 다음에 무슨 짓을 벌일지 수연과 판술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물포 총각이 문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요? 대답 대신 숙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앞길이 창창한데 괜한 일에 휘말릴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저 아는 대로 말씀드리려는 것뿐입니다. 네 엽전이면 자네 혼사미천은 될 걸세. 사흘 뒤 그날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면 되는 일이야. 총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물포 주인이 옆에서 딱하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찌... 결정은 자네 몫이네. 다만 이 마을에서 계속 장사하려면 누구 편에 서는 게 이로울지 잘 생각해보게. 숙부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총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사흘 뒤 관아 마당의 대질이 열렸습니다. 수연과 판술, 노인이 나란히 섰고 맞은편에는 숙부가 여유로운 얼굴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먼저 나서 서찰을 근거로 필적이 다르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숙부는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훈장어른, 실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짐작 아니오? 사람 필체가 10년 세월에 바뀌는 게 어디 한둘이오? 병이 깊어지면 손떨림도 심해지는 법이고. 이 사람이 내 눈으로 수십 년을 봐온 필칭일세. 눈으로 본 것과 관아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다른 것 아니겠소? 숙부는 태연하게 받아치며 오히려 여유로운 웃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그 뻔뻔함에 수연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필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위조라 단정하기 어렵소. 사람 손이라는 게 세월 따라 변하기도 하는 법이니. 관속의 판단은 신중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관속이 지물포 총각을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가 그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했다지? 모두의 시선이 총각에게 쏠렸습니다. 총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뭘 잘못 봤나 봅니다.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난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합니다. 저도 제 앞가림을 해야 해서요. 총각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숙부의 입가에 얕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고 보시오. 애초에 근거 없는 모함이었던 게요. 관속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언이 번복되었으니 오늘 대질은 이만 마치겠소. 문서에 대한 재조사는 추후 결정하겠소.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서슬에 품속에 넣어두었던 옷가락지 반쪽이 툭 떨어져 마당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안 돼! 수연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옷가락지는 하필 숙부의 발치까지 굴러가 멈춰 섰습니다. 숙부가 천천히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옷가락지 아닌가? 숙부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낯이 익은 물건이었습니다. 언젠가 병상에 누운 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이불 속에 감추던 바로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형은 그때도 무엇이냐 물으니 대답 한마디 없이 손사래만 쳤었지요. 그는 옷가락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다 아무 말 없이 수연에게 도로 건넸습니다. 귀한 물건을 함부로 흘리고 다니는구먼. 그 짧은 순간 숙부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따지는 듯한 계산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판술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이럴 수가. 다 되어가는 일이었는데.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숙부는 통쾌한 듯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폈습니다. 그럼 이 일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사흘 뒤 다시 오겠소. 그땐 짐을 다 빼놓으시오. 숙부가 마당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은 넋이 나간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떡하지요? 유일한 증인마저 절이 되었으니. 노인은 굳은 얼굴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포기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래가 아니네. 낮게 읊조리는 노인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종류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말투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슬픔에 겨워 미처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홀로 객사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품속에서 작은 인장 하나가 달빛에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느 촐로가 지닐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길만, 자네 딸이 이토록 고생하는 걸 이대로 둘 수는 없지. 노인의 혼잣말이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하루짜리 거짓부녀 연이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객사 뒷마당, 수연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판술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아니야, 판술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왜 그렇게 미안하다고만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아. 무슨 뜻이야? 수연은 품에서 옷가락지 반쪽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막막함을 느끼셨을까 싶어서 뭔가 지키고 싶은데 손 쓸 방법이 없는 그런 기분. 판술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텐 아직 저 어르신이 계시잖아. 아까 그 눈빛? 나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 그냥 평범한 촐로 같지가 않았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노인은
객사방 안에서 붓을 들어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사 서찰이 아니라 강 건너 병영에 보내는 밀서였습니다. 다 쓴 글을 곱게 접어봉한 그의 손길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객사 심부름꾼 아이를 불러 은밀히 당부했습니다. 이 서찰을 지금 즉시 강 건너 병영 군관에게 전하거라. 길이 험해 꼬박 하루는 걸리는 거리이니 쉬지 않고 달려야 늦어도 내일 밤엔 닿을 것이다. 예? 이 야심한 밤의 말씀이십니까? 급한 일이다. 노잣돈은 넉넉히 쳐줄 터이니 지체 말고 다녀오너라.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서찰을 품에 넣고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노인의 그림자만이 오늘 밤 이 객사에서 벌어지는 일을 유일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노인은 벌써 갓을 고쳐 쓰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앞장서겠네. 자네들은 그저 뒤를 따라오게. 평소와는 사뭇 다른 그 말투에 수연과 판술은 영문도 모른 채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노인이 앞장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관아 뒷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 서리가 나오기도 전 어디선가 헐레벌떡 뛰어온 아전 하나가 노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어젯밤 투칠라리께서 급히 사람을 보내셨는데 노인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전갈인가? 그것이 소인은 그저 심부름만 할 뿐이라. 아전은 우물쭈물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눈치챈 얼굴이었습니다. 문지기 서리는 끝내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노인 일행은 관아 뒷문 앞을 몇 번이고 서성이며 수령을 만나게 해달라 청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할 순 없네. 혹여 이웃 마을에 두칠의 노름빚이나 논밭 매매를 아는 다른 증인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 흩어져 찾아보세. 세 사람은 그 길로 방향을 바꾸어 인근 마을들을 돌며 하루 종일 증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다들 숙부의 뒤끝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해 선뜻 나서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저물도록 헛걸음만 거듭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객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숙부 두칠은 그날 새벽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하는 아전을 붙잡고 은밀히 캐물었던 것입니다. 자네, 그 노인네 정체를 알아봐달라 하지 않았는가? 예,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 며칠 이 근방에 암행 나온 어사가 있다는 얘기가 돌더군요. 어사라고? 숙부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정말 어사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무엇이라면 지금껏 벌여온 모든 짓이 낱낱이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선수를 쳐야 해. 숙부는 다급히 관아로 달려가 수령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뇌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대질 때 그 계집아이 품에서 옷가락지가 떨어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거이 원래 형님이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던 귀한 물건인데 조카 딸년이 몰래 훔쳐다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날 대질에서도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모함했고요. 그것이 사실인가?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잡아들이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릅니다. 수령은 숙부가 슬쩍 밀어넣은 뇌물 꾸러미를 힐끗 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알겠네. 서리를 풀어 잡아들이도록 하지.
수령은 그리 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영 찜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아든 뇌물과 숙부의 다급한 재촉에 더 깊이 따져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명이 떨어지자 서리들은 곧장 수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물어 저작거리로 다시 인근 마을로 종일 발품을 팔며 수연의 행방을 쫓았지만 하필 그녀는 그 시각 다른 마을에서 증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으니 좀처럼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리들이 마침내 실마리를 잡은 것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객사로 돌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서였습니다. 이것이 숙부의 마지막 수였습니다. 형이 살아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실체를 알아볼 겨를도 없이 그는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판을 뒤엎으려 했습니다. 숙부는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마을을 돌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도 들었나? 그 수연이란 개집. 알고 보니 정체 모를 늙은이를 끌어들여 우리 집안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려 했다지 뭔가. 예? 그럴 리가요. 순박한 색시로만 알았는데.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이번에 관아에서 다 밝혀질 걸세. 숙부의 말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안악조차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그럴 아이였나?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평소 수연을 딸처럼 아끼던 안악마저 긴가민가하는 기색을 보이자 마을 인심은 눈에 띄게 술렁였습니다. 숙부는 그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령에게도 슬쩍 귀띔을 흘려두었습니다. 사또, 요즘 마을 인심도 흉흉합니다. 저 수연이란 아이 때문에요. 하루빨리 매듭을 지으셔야 할 겁니다. 수령은 그 말에 은근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민심이 어지럽다는 말처럼 관리를 압박하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객사로 돌아가던 수연 일행 앞에 서리 넷이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수연이 맞느냐? 절도 혐의로 너를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렸다. 절도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칠나리 때 가보인 옷가락지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서리 하나가 수연의 품속을 뒤져 옷가락지 반쪽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닥쳐라! 증거물이다! 판술이 격분하여 서리를 밀치려 하자 다른 서리들이 곧바로 그를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판수라. 수연아, 안 돼! 놓지 마! 판술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리들은 수연의 팔을 뒤로 꺾어 오라를 지웠습니다. 옷가락지는 그대로 서리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르신, 이럴 수가, 어르신! 수연이 절박하게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리들 사이에 둘러싸인 노인 역시 순간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보게들, 잠깐 멈추게. 이 일에는 필시 오해가... 물러서시오, 늙은이. 관아의 명이오. 서리 하나가 노인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노인의 지팡이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노인의 눈빛에 서린 것은 당혹이 아니라 참담함이었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형틀이 놓인 관아 옥사로 향하는 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나와 수군거렸습니다. 저 색시가 도둑질을 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수군거림 속에서도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옥사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차디찬 흙바닥에 주저앉은 수연의 손에는 이제 아버지의 유품도
지켜야 할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옥사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19평생 처음 겪는 절망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집도 아버지의 유품도 모두 잃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판술이 서리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옥사 쪽을 향해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그러나 그 외침도 이내 서리들의 손에 가로막혔습니다. 노을이 저물어가는 관아 마당에 땅에 떨어진 지팡이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에야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지체했구나. 자네 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나는 대체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노인의 혼잣말에는 짙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이 지녀온 옷가락지 반쪽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병영에 보낸 밀서가 닿았다면 날이 밝기 전 군관들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노인은 지팡이를 힘주어 짚고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 순간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남루한 촐로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전혀 다른 위험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숙부는 제 집 사랑방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홀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자겠구나. 그깟 계집아이 하나 옥에 쳐넣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나 술 기운이 오를수록 숙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사일지도 모른다는 그 노인의 정체가 아직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정말로? 아니야. 어사면 어사고 형님이면 형님이지.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숙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언뜻 스쳐간 지팡이 소리에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한편 판술은 관아 밖으로 쫓겨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옥사 담벼락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연을 구할 방도를 찾아야 했지만 힘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때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술이 눈물을 거두게. 아직 끝난 게 아니네. 돌아보니 노인이었습니다. 판술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르신, 수연이가 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발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인의 눈빛에는 낮과는 전혀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법이 왜 없겠는가?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이네. 오늘 밤 안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네. 자네는 오늘 밤 눈 붙이지 말고 최부자와 훈장, 지물포 총각을 모두 불러 모으게. 내일 새벽 다시 한번 관아 앞에 모두 모여야 할 것이야. 예, 알겠습니다. 판술은 그 말에 다시금 희망을 품고 밤새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헤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 사정을 전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지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캄캄한 옥사 안 수연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소쩍새 우는 소리만 이따금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옥사벽에 부딪혀 낮게 흩어졌습니다. 집도
아버지의 유품도 그리고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삶조차도 모두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사흘 전 노인이 건넨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진짜 인연은 핏줄이 아니라 은혜에서 자라는 법이니라.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지난 며칠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낯선 노인이 선뜻 손을 내밀어준 그날, 훈장이 서차를 꺼내주던 순간, 지물포 총각이 용기 내어 나서주었던 그 잠깐의 진심. 핏줄로 엮이지 않은 이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것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늘 혼자서만 짊어지려 했구나.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뒤 3년 무엇 하나 남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모든 걸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요. 판술의 손길, 이웃 안악의 걱정, 노인의 도움, 그 모든 것이 실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물려준 또 다른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미안함,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도 결국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걸 다 갚지 못하고 떠나신 게 못내 마음에 걸리셨던 거예요. 수연은 옥사 바닥에 그려진 희미한 창살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혼례날 마루 끝에 홀로 앉아있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곁에 아무도 없는 듯한 막막함은 같았지만 마음속에 남은 것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텅 빈 두려움뿐이었다면 지금은 비록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다 잃은 것 같은데도 왜 이리 든든한 걸까? 수연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정에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옥사 창살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이내 관아 담장 밖을 가득 메웠습니다. 뭣들이냐? 어느 평영 군사들이냐? 문지기 서리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갑주를 갖춘 군관들이 관아 대문을 에워싸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청산골 관아는 즉시 문을 열라. 어젯밤 이곳에 당도한 밀서를 받고 온 것이다. 수령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그 광경을 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밀서라니 대체 누가 병영에 밀서를 보냈단 말인가. 그제야 그는 어제 대질 자리에 있던 그 남루한 노인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설마? 수령은 불안한 얼굴로 서리들을 재촉해 옥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죄인을 문초하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군관들 앞에서 체면이 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죄인 수연은 들으라!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둘 술렁이며 모여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웃 안악도 지물포 주인도 어느새 마당 한쪽에 서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일이래? 저 갑옷 입은 군사들은 또 뭐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마당을 채웠습니다. 수령은 애써 위엄을 갖추고 수연을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혔습니다. 여봐라! 그 계집이 지녔다는 증거물을 이리 내오너라! 관속 하나가 목함을 받쳐들고 나와 수령 앞 탁자에 옷가락지 반쪽을 올려놓았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군관들 사이로 지팡이 대신 곧게 편 몸으로 선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잠시 그 물건을 내가 좀 보세.
노인은 탁자 앞으로 다가가더니 품속에서 자신의 옷가락지 반쪽을 꺼내 탁자 위 것과 나란히 맞대었습니다. 두 반쪽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전한 하나로 들어맞았습니다. 그 광경에 마당이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군관 하나가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예를 갖추라. 전하이시다. 그 한마디에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수령마저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큰 결례를 저질러 싸웁니다. 결례를 물을 때가 아니다. 어젯밤 이 관아에서 벌어진 일을 낱낱이 고하라. 임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수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임금님이셨습니까? 임금은 탁자 위에서 이제 하나가 된 옷가락지를 집어들고 옥사 창살 앞으로 다가와 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며칠간 보여주었던 다정함이 여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를 속인 것은 미안하네. 그러나 이제는 밝힐 때가 되었지. 옥사문이 열리고 수연이 풀려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수연을 판술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숙부가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판술은 밤새 뜬 눈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온 터라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수연을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밤새 얼마나 무서웠어. 괜찮아, 판수라. 그런데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다들 여기 모여 있고. 어르신께서 나한테 다들 모아오라 하셨어. 오늘 새벽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수연은 그제야 노인, 아니 임금이 얼마나 애써 주었는지 깨닫고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이웃 안악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수연아. 내가 어제 그 못된 소문에 잠깐이나마 흔들렸던 게 부끄럽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수연은 그렇게 답하며 이웃 안악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난 며칠의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숙부가 뭐라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내 죄를 낱낱이 밝히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임금은 조금 전 탁자 위에서 하나로 맞춘 옷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25년 전, 내가 아직 왕자였던 시절, 자맹종 산적대를 만나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네. 그때 지나가던 젊은 나그네 하나가 몸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해주었지. 그가 바로 자네의 아버지, 길만이었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날 나는 은혜를 갚겠다며 옷가락지를 반으로 나누어 심표로 삼았네. 언젠가 이 반쪽을 지닌 이가 찾아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노라 약조했지. 그런데 즉위한 뒤 몇 해가 지나서야 사람을 보내 그를 수소문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미 세상을 떴다는 소식뿐이었네. 임금의 목소리에 옅은 회한이 스쳤습니다. 길만이 그토록 미안해했던 것은 아마도 이 약조를 자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하고 떠난 까닭이었을 것이네. 그런데 하늘의 뜻인지 홀례 날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자네를 만나게 되었지. 자네가 내민 부탁이
바로 그 옛 인연을 되갚을 기회였던 것이야. 임금은 손바닥 위에 옷가락지를 수연의 두 손에 조심스레 옮겨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로 맞아떨어진 그 모습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두칠, 내 죄를 물을 차례다. 임금의 시선이 숙부에게 향했습니다. 숙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잠시 눈이 멀어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싸웁니다. 부디 목숨만은... 목숨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 내가 형의 이름을 도용해 문서를 위조하고 조카를 무고하여 옥에 가둔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임금은 지물포 총각을 향해 물었습니다. 자네, 다시 한번 묻겠네. 그날 본대로 사실대로 고할 수 있겠는가? 총각은 숙부의 눈치를 살피다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전하. 두칠나리가 소인에게 억지로 필체를 흉내내라 시킨 것이 사실이옵니다. 어젯밤에는 엽전을 주며 입을 다물라 협박하기까지 했사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숙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내 이놈, 어찌 그런 거짓을... 거짓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더는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총각의 외침에 숙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훈장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도 증언하게 싸웁니다. 이 서찰들이 바로 길만의 진짜 필체이온데 위조 문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앞으로 나서 품속에서 낡은 매매 문서를 꺼냈습니다. 전하, 소인도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두칠이 길만의 논을 팔아넘긴 날짜가 길만이 세상을 뜨기 2달 전이옵니다. 그때는 이미 병상에 누워 거동조차 못하던 시절이니 이 매매가 결코 길만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사옵니다. 임금이 문서를 받아 살펴보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명백백하구나. 이만하면 더 따질 것도 없다. 숙부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증거와 증언에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빛은 이미 흑빛을 넘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하나둘 쌓여갈수록 숙부는 점점 벽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기세를 잃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노름빛에 눈이 멀어 형님의 논밭을 몰래 팔아넘겼사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런 짓까지 벌였사옵니다. 부디 용서히. 임금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형을 팔고 조카를 무고하고 죄 없는 백성을 협박한 죄 결코 가벼이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이자를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여 그간 가로챈 논밭을 원래 주인의 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서리들이 다가와 숙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숙부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뭐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이라고 믿었으면, 내가 정말 형이라고 믿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숙부의 울부짖음이 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와 부질없는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형제간에 어찌 저럴 수가. 그러게 말이야. 재물이 뭐라고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하나? 수연이 저 아이만 불쌍하게 됐지 뭐. 한 노파는 눈물까지 훔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숙부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던 이웃 안악은 그제야 자신이 잠시나마 숙부의 말에 흔들렸던 것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그 못된 소리를 고지고대로 믿다니. 수연이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구만. 서리들이 숯불을 끌고 갔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함께 고소하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천벌을 받은 게야. 숙부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의 얼굴에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짙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아버지의 하나뿐인 동생이었으니까요. 임금은 지물포 총각과 훈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자네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영영 묻힐 뻔했네. 훈장에게는 쌀 20섬을, 저 총각에게는 지물포를 차릴 미천을 내리겠네. 임금은 이어 최 부자에게도 눈길을 돌렸습니다. 자네도 마다할 수 있었을 증언을 선뜻 해주었네. 그 정직함이 참으로 귀하니. 전하, 소인은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최 부자는 황송한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몸 둘 바를 몰라하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임금은 마지막으로 수연과 판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네에게는 특별히 내릴 것이 있네. 임금은 관속에게 눈짓했고 곧 문서 한 장이 수연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원래 아버지의 소유였던 논밭 전부를 수연에게 돌려준다는 관아의 정식 문서였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작은 벼슬 자리를 내린다는 임금의 친필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과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딸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보답이네. 다만 벼슬은 억지로 받을 필요 없네. 원한다면 이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도 좋아. 수연은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그저 이 땅에서 판소리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게 사람이 크게 되는 것보다 제자리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더 귀한 법이니. 임금의 말에 수연은 눈물을 훔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다시 자맹길에 오를 채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 청산골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숙부에게 넘어갔던 논밭이 모두 수연에게 되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간의 일들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그 남로한 노인네가 알고 보니 임금님이셨다니. 그러게 말일세.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모를 일이야.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 수연과 판술은 다시 일상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떠나는 날 두 사람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전하,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갚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려보내라고 있는 것이네. 자네도 훗날 누군가에게 오늘 같은 손을 내밀어 주게. 판술도 옆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도 그 말씀 가슴에 새기겠사옵니다. 저희 부부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되었네. 부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게나. 임금은 그렇게 말하며 수연의 품속에 자리한 옷가락지를 가만히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가락지, 이제 온전히 자네 것이네. 길만에 못다한 인연을 이제 자네가 이어가는 것이니. 수연은 두 손으로 옷가락지를 감싸쥐었습니다. 완전한 하나가 된 그 옷가락지는 아침 햇살 아래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행렬이 점점 멀어지며 산모롱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산모롱이를 타고 불어와 수연의 옷고름을 살랑했습니다.
판술이 곁에서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 돌아가자.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집으로. 수연은 품속 옷가락질을 한 번 더 꼭 쥐어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된 그 작은 물건이 이제는 지나간 모든 슬픔을 대신하는 든든한 증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혼례를 올리던 그날 친정 어른 하나 없이 홀로 마루 끝에 앉아있던 수연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옷가락질을 품에 안은 채 판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는 더는 결핍이 아니라 온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수연의 집 마당에는 새로 올린 지붕 아래로 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되찾은 논밭에서는 판술이 모내기를 하고 수연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감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제 낡은 반다지 대신 새로 짠 작은 함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완전히 하나가 된 옷가락지가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언니, 그 가락지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핏줄이 아니어도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준 물건이란다. 아이들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수연의 다정한 미소에 그저 까르르 웃으며 다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수연은 그렇게 웃으며 답하고는 다시 바느질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그 자리는 3년 전과 똑같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산골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은혜로 맺어진 인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